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6일 낮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일인 1월 20일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동시에 대북 대비 태세를 떠보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인데요. 해당 미사일은 함경북도 앞바다의 무인도 알선 방향으로 11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또 해당 거리를 약 100km의 고도에서 평균 음속의 11배, 마하 11 이상 속도로 비행한 것으로도 분석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초기 평가에서 이를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사거리 3000에서 5500km급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사거리가 통상 IRBM보다 짧은 배경에 대해선 북한이 추진체의 연료를 의도적으로 조절해 사거리를 줄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고체 연료 엔진의 안전성 검증 목적으로 보인다는 평가인데요. 이날 북한이 쏜 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맞다면 지난해 4월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 탄두를 장착한 세형의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화성포 16나형 계열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군은 북한의 발사 성공 발표가 과장됐다고 평가했지만 그 사이 기술 진전을 이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중국은 핵전력 강화와 함께 공세적인 핵전력 건설을 하고 ICBM 숫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세계 평화 속에 유일하게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에 필요한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핵탄두 기술과 발사체인 ICBM 현무 미사일로 분류됩니다. 다탄두가 아닌 기초적인 핵탄두 기술은 2차 세계대전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북한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이전부터 개발하는데 성공할 만큼 보편적인 기술이지만 발사체인 탄도미사일은 전 세계 열강들에서도 개발하기가 무척 까다로운 대전략 무기체계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 중국 언론이 한국산 무기 개발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해대고 있습니다. 언론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는 한국의 현무미사일 공개로 인해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언론은 여전히 한국의 이러한 기술 발전에 대해 어떻게 몇 년 안에 이 정도의 발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넘어설 만한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8개국이 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을 과소평가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뿐일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실제로 대한민국은 사거리 지침이 개정되기 훨씬 전부터 중국 영토 전역을 석권하는 새로운 현무 미사일을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었고 철저히 숨겨왔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인공위성에 포착되며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 가지 더 증명된 게 있었는데요. 현무포가 공개되기 2년 전부터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이 사거리만 3000km 이상에 이르는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항미사일은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고 사거리를 2000km 이상 넘기는 게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당시 이것을 보고 중국 언론들은 한국이 동북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며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당시 중국 언론에서는 사거리 1500km 순항 미사일이 실제 한국군 내에 존재하지 않는 미상의 미사일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했었습니다. 속된 말로 대한민국이 군사력을 부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었는데 막상 시험 발사용 발사되는 인공위성에서 포착되었고 아닌 게 아니라 확실히 대한민국이 무언가 숨기고 있기는 했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살펴보아도 한국처럼 사거리 5000km 이상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이렇게 단기간에 개발하고 시험 발사하는 사례는 처음입니다. 중국 베이징은 물론이고 상하이, 광저우 같은 중국의 주요 도시를 모두 사거리에 포함시키는 차세대 한국군의 신형 현무 미사일의 개발 사안이 가장 처음 알려진 건 2024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현무2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500km, 탄두 중량은 500kg에 불과해 단거리 미사일 보유국에 머물렀는데 현무포부터는 사거리 1500km, 탄두 중량 3톤을 달성하며 급진적인 개발 성장을 이루어갔습니다. 이러한 개발 상승률이 초과치를 넘기기 시작했고 사거리 제한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초과하는 고체 로켓은 생각지도 않는 듯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리자 고작 몇 년 만에 사거리 5000km의 무시무시한 괴물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CCTV 산하 중국 매체 공영방송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건 미국의 핵이 아닌 다름 아닌 한국의 현무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제작한 현무5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보유 집단과 맞서기 위해 영혼을 갈아 넣어 기술을 개발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보여주는 무기입니다. 이에 북한보다 중국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 펑파이 신문은 현무5 관련 기사를 통해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5000km에 이른다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많은 지역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신하닷컴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지만 콜드런치 발사 방식 채택 등 중국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 21 초기 형태와 유사하다며 현무5 미사일의 사거리 능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현무5는 탄두 무게를 줄이면 사거리가 600km에서 최대 5500km까지 늘어납니다. 게다가 1에서 2톤 탄두 무게로 벙커버스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위력을 과시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지난해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수장을 사살할 때 활용한 벙커버스터 BLU-109의 경우 870kg 탄두로 지하 18m 깊이를 관통하며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둥펑 26과 비슷한 사거리를 갖게 되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대 사거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중국 영토의 절반 이상이 현무5의 사정권 안에 들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무5의 엄청난 위력으로 인해 중국 측은 방공 능력이 부족한 북한을 겨냥한 미사일이라고 하기에 한국의 현무 미사일의 성능은 너무 뛰어난 오버스펙이라며 사실상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축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발사대, 고압가스로 미사일을 밀어올려 공중에서 점화하는 콜드런치 등을 선택한 것은 명명백백 북한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뛰어난 스펙이기 때문에 중국을 겨냥한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중국은 대한민국의 군사무기 기술 성장에 반기를 드는 반응을 보이며 무기 개발을 방해하는 여론 조성으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으로는 이미 개발을 완전히 끝내놓고 은근슬쩍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하는 게 외교적 문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주장이 어이없는 이유는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 자체를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대한민국을 겨냥해 아주 노골적으로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군의 DF-155의 경우 사거리가 900km 육박해 산둥반도에 배치하면 사실상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을 사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이 DF-155가 무려 10에서 30톤급 화력의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중국 북부정부를 로켓군이 대한민국을 향해 겨냥한 비행급 탄도 미사일만 최소 600기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개된 비공개된 계속해서 고위력 미사일을 개발하고 양산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실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한민국이 물량으로 중국을 추월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힘에 부친다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필사의 각오로 무기 전력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무5가 대표적인 예시이며 현무5는 지상뿐 아니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해군이 3000톤급 잠수함에 SLBM 현무5를 장착하여 서해 깊은 바다를 잠행하다 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 전역이 타격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까다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를 건드릴 경우 그것이 강대국이라도 최소한 동기어지는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잘못 건드리면 적국 영토 전체가 불구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정도는 심어줘야 합니다. 상하이, 칭다오 같은 서부 대형 구도시는 당연하고 수틀리면 베이징까지 사거리가 도달하는 중장거리 화력을 보유해야 하며 결국 우리는 이를 실현시켰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한반도 내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듯 평화는 강자의 특권인 것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명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현무5뿐 아니라 현무6까지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현무6는 점차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위성의 현무6 개발을 위한 시험이 포착되어 이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는 의견을 얻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력의 정답은 과거 현무 계열 미사일의 개발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현무6를 개발할 수 있었던 기반에 미국 기술이 일부 들어간 현무2 기술이 녹아들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오토바이를 만들던 기술로 자동차를 만드는 셈이었습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분야다 보니 실질적으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현무6의 전신인 현무5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후 밝혀진 현무의 진실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현무6는 미사일의 공중자세 제어 시스템에 대한 연구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리액션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압축 공기나 소형 로켓 분사로 미사일의 자세를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개발 초기의 미사일 영상을 토대로 본다면 이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단계로 보여집니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현무6의 형상이 현무5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는 것은 발사대 때문입니다. 미사일 발사 방법은 크게 미사일 사일로 형식과 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사일로는 지상 혹은 지하에 위치한 미사일 발사 시설을 뜻하며 미사일을 수용하고 발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현무6는 기존의 현무 시리즈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의 결정체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현무6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RCS 형상이 공개되면서 신형 탄도미사일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증가되면서 우리 군은 한미연합 전력의 확장과 동시에 미국의 반대에도 단독적인 군사작전이 가능한 비대칭 전력을 탄도미사일로 확보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한 발당 1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무5 탄도미사일에 더해 이보다 더 강력한 현무6 탄도미사일의 개발 착수만으로도 북한이 자랑하는 핵과 미사일 등 핵심 표적을 단 몇 분 만에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핵무기에 관해서도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간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핵보유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지금 핵무장화를 진행시키기 위한 다양한 안건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지금도 전략자산을 강화시키고 업그레이드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한국이 해온 행보를 보았을 때 현무5가 공개된 지금 시점에서 이미 현무6도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무7의 연구개발 진척도에 대한 언급도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현무6 미사일의 극초음속화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7년 후반까지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에 관한 기초적인 개발 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것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현무6, 현무5 탄도 미사일 개발과 병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무5 미사일이 먼저 완성된다면 현무6 미사일의 동체를 활용한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 개량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앞서 말했던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과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등 2020년대 중반까지 개발 완료 후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갈 두 가지 형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고 여기서 배우고 습득한 기술력을 현무6 미사일 탄두에 적용시켜 한국형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사거리 8,000km 이상 탄두 중량 9톤급의 미사일 동체를 받쳐줄 높은 출력의 엔진을 갖추는 건 정말 어지간히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가 아닌 이상 기술 보유를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알고도 막을 수 없는 마하 9 이상의 성격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도 모자라 미래 전쟁의 흐름을 바꿀 현무탄도 미사일형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이 바로 올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미국조차 힘들게 탄생시킨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9 내외에 순간적인 초속 6.8km로 가변 활강하다 시스템으로 요격이 매우 어려워 태평양과 한반도에서 중해 도발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무기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한 것은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탄두 장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장착하는 순간 그 무기는 이미 방공망의 의미를 상쇄시킬 수준입니다. 상층 대기권의 진입 이후 분리된 탄두가 타겟을 향해 진입하면서 마하 10까지 가속되는 이 속도에서 나오는 파괴력으로 어떠한 지하 벙커 시설은 뚫어버릴 정도입니다. 또한 핵탄두 말고도 다양한 방식의 벙커 버스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다양한 종류의 현무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당초 2030년 완성을 목표로 했던 중장거리 무기 전력화 완료 시기를 2028년까지 앞당길 방침이며 여기에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전력화 역시 동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안보와 생존이 걸린 만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적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80년 역사의 미국 민간 연구소이자
최초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앤드 연구소는 현재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미국과 러시아 뿐이다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 다음으로 개발 성공에 유력한 것은 중국의 둥펑 그리고 한국의 현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국방과학연구소 예산으로 연구개발비가 하나로 5천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할당되었습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을 위해 램제트 추진기관 기술 연구에 성공했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극초음속 퓨전형 핵심 기술 응용 연구를 실시한 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초고속 공기흡입 엔진 실험과 함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특화 연구실 구축을 통한 각종 관련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 성과를 기록했는데요. 또한 한국은 이미 2018년부터 마하 10 이상의 KDX 이지스 구축함 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실험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으며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보다 더욱 빠르게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저고도에서 최대 마하 10 정도까지 속도를 낼 수 있으며 국방부의 발표를 보듯 한국군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15의 속력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끊임없이 연구를 지속하고 있죠. 한국군이 운용하는 이지스 구축함 발사형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주요 표적은 적국의 군함과 항구시설, 군사기지와 공항 주요 설비 시설이 포함됩니다. 특히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저고도에서 극초음속을 유지해 활동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중국의 요격형 방공만으로는 한국산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며 한국군은 전투 상황 시 즉각적으로 전투함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주요 시설을 초토화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KDX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하여 발사하는 방식은 한국의 미사일 전력과 해군 전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한국군의 자존심으로 탄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에 탑재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며 2019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러한 계획을 주도하는 것으로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KF-21 극초음속 미사일의 자세한 스펙은 이렇습니다. 미사일의 속력은 기존의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존재하던 전투기 발사용 초음속 미사일의 마하 4보다 2배 이상 빠른 최고속도 마하 8 이상을 목표로 두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정도의 미사일 성능은 서울 상공에 위치한 KF-21 전투기가 500km 떨어진 일본 열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무려 1분 40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극초음속 속력을 보여줍니다. 통합 항법 장치와 함께 GPS를 이용한 INS 유도 방식으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형식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에서 가장 핵심적인 덕티드 엔진 추진 장치는 전투기에 탑재하기 위해 경량화 방식을 채택했으며 덕티드 엔진의 강력한 성능 대비 엔진을 소형화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연구사항이죠.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 탄두는 고폭탄 형태와 벙커버스터 두 가지 형태로 나뉘며 현무 6 미사일과 현무 미사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격방해 차세대 기동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형식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되는 기준은 최소 마하 6 이상의 속도를 내야 하며 한국군은 이러한 최첨단 전략 미사일을 2026년 실전 배치할 차세대 전투기 KF-21 전투기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특히 KF-21 전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하는 순간 한국군 역시 공중-이동식 초장거리 폭격이 가능해집니다. 중국의 주요 거점을 폭격하는 현무 미사일의 순간 화력을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죠. 지금 아시아에서는 아주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같은 동북아시아 나라들은 물론 유럽의 강국들까지 걱정하게 만드는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순 없습니다. 항공기술과 탄도 미사일 발전 개발을 통해 더 나아가 우리 한국이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는 핵심적인 강대국이자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와 유럽의 국제 외신 언론들이 꽤나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 한국이 8년 내에 세계 3위의 군사력 순위로 아주 빠른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유력한 분석이 막강한 힘을 얻고 있는 게 분명한 진실입니다. 한국의 방비 태세에 대해 미국 군사 전문 저널 기사는 현무 미사일의 테스트 임무 중엔 중국의 공격 범위 최대 2000km까지 날아가 버튼을 누르는 것도 포함됐을 것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이 서태평양의 현무 미사일 배치에 주목하는 주요 이유로 항구와 가까운 중국 해군의 억제 능력도 고려했을 텐데요.
또한 적국이 발사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LS-2 역시 현장 배치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계획한 구상이 성공한다면 우리 군은 여러 번의 요격 시도로 한반도 내에 접근하는 공격형 미사일 방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러시아의 기술이 흘러 들어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이를 탐지,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다층 방어체계 완성도에 가까워지고 있죠.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작년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한무기 체계가 전투 적합 판정을 받고 실전에 배치되기는 수년 이상의 검증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미사일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를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지정학적 요소와 관계없이 대한민국만 똑 대놓고 본다면 우리는 분명 군사 기술 강대국이라고 불러야만 합니다. 이처럼 고난이도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미사일 로켓 엔진 기술은 이제 걸림돌조차 되지 못하며 수직 발사관을 가진 SLBM 잠수함까지 보유하고 있는 지금이 전략 무기와 다탄두 미사일 관련 기술력을 농축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인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핵 관련 기술에 사용할 다탄두 역시 군사위성 발사를 통해 개발 중이므로 정말 의견이 하나가 된다면 다탄두 발사용 전술 미사일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며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가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전술유도탄 하나를 못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당장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 입을 외교적 손해를 걱정해 안 만드는 것이지 못 만드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주권을 지킬 화력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증명하고 있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도 일시 정지되었을 뿐 휴전 중인 상태이며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는 대한민국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안보적 배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CNN 보고서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 상위권에 드는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이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플루토늄을 활용해 자유롭게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듯 외세의 간섭만 없다면 한국은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10년 전 러시아의 국제정치학 전문가는 한국이 세계 군사력 5위권에 도달하면 핵무장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과거 현무미사일 개발 당시 이 프로젝트는 비밀리에 추진되었으며 항공공업 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위장되었습니다. 당시 국내 기술력만으로는 첨단 미사일 개발이 어려워 기존 미사일을 모방해 기술을 습득한 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나 현재 한국은 전략탄도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형 현무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퍼거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으며 이로 인해 사거리 5,000km 이상의 탄두를 장착한 현무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신형 현무 미사일은 대기권 고도 1000km까지 상승한 후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기술도 확보되기 시작했으며 한국이 미사일 기술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ICBM 개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현무5와 현무6 미사일 개발 상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신형탄도 체계가 공개되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 중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75톤급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한 연소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는 순수한 국산 기술로 개발된 것이며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통해 군사위성을 탑재한 채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클러스터링 기술은 로켓 엔진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자주적인 군사위성 발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한국은 중대형 군사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우주 로켓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미래의 한국군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수백만 명이 사망하며 경제적 피해 역시 4조 달러, 약 5,527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전쟁 첫 해에만 글로벌 국내 총생산 GDP가 4%가량 감소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공급망에도 큰 차질이 생겨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 이런 피해 규모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한반도 전쟁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김정은은 사망하고 북한이 폐허가 되는 것으로 끝났지만 전 세계의 GDP 중 1.5%가 넘는 한국 경제 역시 산업 생산과 수출이 타격을 받아 37.5% 위축될 전망이라 밝혔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사정권인 한국 수도권에는 한국 인구의 절반인 2,6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체제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느낀다면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로임은 아닙니다. 지난해 카이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 일본, 심지어 미국에 대해서도 핵공격을 할 수 있는 80에서 90여 개의 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